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2%로 세계 1위입니다. IMF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리스의 1.5배이고 빚이 많아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미국의 2배입니다. 2025년 예산 117조 엔 중 약 25%가 빚 갚는 데 쓰입니다. 1년 예산의 4분의 1로 계속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망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시바 총리는 국회에서 우리 재정 상태는 그리스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폭탄을 넘겨받은 상황인데요. 과연 일본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1990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36.8%였습니다.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1991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전염병 위기 때마다 국채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가 아베노믹스였죠. 2012년 아베 신조 총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윤전기를 싱싱 돌려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일본은행은 매월 13조엔씩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연간 80조엔, 우리 돈 791조 원 규모로 확대해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2년 안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해서 3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거였죠. 일본은행은 이 국채의 절반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결과는 아니오였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찍어냈지만 디플레이션 탈출해서 실패했습니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부채만 폭증했습니다. 돈 받아서 쓸 때는 좋았죠. 이 빚잔치는 결국 일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채의 90%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50%, 연기금과 보험사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일본인이 일본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동안 일본이 안 망하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일본은행에서 일본 정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는 않을 거고 금리도 낮으니까 IMF로 갈 일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겁니다. 조금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1월 0.5%가 됐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9월 10년물 국채금리가 1.63%를 찍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죠.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자 지급액이 10.9조엔, 그리고 2026년 이자 지급액이 13조 435억엔으로 전년 대비 24% 폭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재무성이 국채이자 계산에 쓰는 예상 금리를 올해 2.0%에서 내년 2.6%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전체 국채비가 32조 3,865억엔입니다.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은 겁니다. 금리가 1%가 더 오르면 2033년까지 이자가 8.7조엔 추가 증가합니다. 일본은행은 지금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 폭등에 재정위기가 오고 금리를 억제하면 엔화 약세, 물가 폭등, 시장 불신이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명예직인 일본은행 총재를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2025년 말부터 의료비만 54.9조엔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1%도 안 됩니다. GDP는 500조엔대에서 30년째 제자리죠. 작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2.5%로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 사람은 부족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임금 대비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IMF로 가지 않은 이유는 부채의 90%를 일본 내에서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 1분기엔 해외로 12조엔이 빠져나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엔화는 20%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20% 올랐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질 구매력이 대폭 하락하겠죠. 이제 일본인들도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4.5%, 일본 국제 금리는 0.5%. 같은 돈인데 미국에 투자하면 9배를 더 법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가계 자산의 10%만 해외로 이동해도 엔화 매도 압력이 100조엔에 달한다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일본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0년, 30년,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긴급 개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시장이 먼저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적 압박은 더 심합니다. 작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안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당들이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식료품에 8% 소비세가 붙는데 이걸 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수가 재무성 추산 연간 5조 원이 줄어듭니다. 소비세는 일본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대체 자원이 없어지면 또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됩니다. 시장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망할까봐 일본 국채를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4년 재무성 앞에서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웬만하면 시위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세금을 감면하라, 돈을 더 풀어라, 이게 시위대의 요구였습니다. 아베노믹스가 10년 넘게 현금을 살포했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익숙해졌죠. 이제 재정을 긴축하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재정을 풀면 부채가 폭증하고 긴축하면 국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안 찍어주는 겁니다. 일본의 GDP 순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였죠. 2024년에는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가 되었습니다. IMF는 2026년에 일본이 인도에게도 밀려서 세계 5위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GDP 순위가 2050년 6위, 2075년에는 12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경제는 고령화, 저성장, 낮은 생산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순위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최근 IMF를 탈출한 그리스의 차이는 그리스는 유로화를 썼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수 없었죠. 외국 자본 의존도도 높았고요. 일본은 자국 통화를 찍을 수 있고 일본은행이 최후의 매수자입니다. 단기 유동성 위기는 피할 수 있지만 이 방어막도 언제까지 영원하진 않습니다. 2021년 야노고지 재무성 차관이 문해춘추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이 파탄난다였죠.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 같은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다카이치가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폭탄을 들고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와 같이 돈을 찍어내는 비찬치를 할 건지 이시바처럼 바른말 하다가 지지율 떨어져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던지 선택을 해야겠죠. 극우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돼서 잘 되는 꼴을 못 봤는데요. 외국인을 다 내보내야 된다, 돈을 막 찍어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한 다카이치가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일본은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IMF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였습니다. 이제 아베를 찬양했던 극우 총리 다카이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 선택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